싱가포르와 서울을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독일 저널리스트가 한국 도착 하루 만에 한국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지하철부터 강아지 찾기까지 그의 다큐멘터리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이 모두 경악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데이터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세라피나 블레구드입니다. 비행기 좌석이 너무 좁아서 제 무릎이 앞자리에 닿을 정도였어요.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숫자와 사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일을 하고 있어요. 상사가 저에게 이런 기사를 쓰라고 시키다니 믿을 수 없다고요. 화면에 있는 제 연구 노트를 스크롤했어요. 저는 28세이고 데이터를 통해 부패와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것으로 경력을 쌓아왔어요. 사람들은 제 특이한 이름을 기억하고 그것이 제 작업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녀는 폴란드 출신이고 사이버 보안과 온라인 탐정 업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다만 제가 연구한 모든 것을 보면 한국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하는 곳 같아요. 정부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요. 학생들은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요. 근무 시간과 스트레스에 대한 이 숫자들을 보세요. 게다가 그들의 인터넷이 항상 감시당한다고 들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정부 선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정직한 보도를 할 수 있겠냐고 했어요. 제 편집자는 서울과 싱가포르를 비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라는 업무를 저에게 주었어요. 이 두 곳은 많은 사람들이 발전의 훌륭한 예시라고 생각하는 아시아의 큰 도시들이에요. 저는 안전기술 공공서비스 삶의 질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봐야 했어요. 하지만 몰래 저는 싱가포르가 거의 모든 면에서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소피에게 말했어요. 적어도 싱가포르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것으로 유명하다고요. 한국은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해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곳 같다고요. 저는 작은 창문으로 아래에 있는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한강이 은색 뱀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베를린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저는 이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그 밑에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서울에서의 7일이 한국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심지어 저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소피와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중심가로 향했어요. 기차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저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노트를 열심히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차는 역과 역 사이에서 부드럽게 멈췄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패닉과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한국인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제 모든 데이터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주었거든요. 대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차 앞쪽에 있던 젊은 남자가 바로 일어났어요. 그는 휴대폰에 플래시를 켰어요. 그는 한국어와 영어로 모든 분들이 침착하게 계시라고 했어요. 자신이 응급구조사이고 지금은 근무 중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빠르게 도움을 주었어요. 나이든 할머니께서 가방에서 물병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한 사업가가 휴대폰으로 기차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한 무리의 10대들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을 더 좋은 자리로 부드럽게 도와드렸어요. 기차칸 전체가 잘 조직된 팀처럼 되었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이 휴대폰 충전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에게 간식을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 조용한 대화까지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그녀는 몰래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하고 있는지 보라고 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뭘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그 젊은 응급구조사는 자신의 이름이 민준이라고 했어요. 그는 전력 문제가 작은 것이고 곧 움직일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어떻게 주도권을 잡았는지였어요. 그냥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15분 후 전력이 다시 들어왔어요. 기차는 서울역으로 계속 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리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싱가포르에서 온 여성이 우리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실례한다고 했어요. 제가 노트를 적고 있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자신은 리사탄이고 싱가포르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5년을 살았다고 했어요. 방금 이 기차에서 일어난 일은 자신의 고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해야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돕는 대신 휴대폰으로 고객 서비스에 불평을 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이것은 제 연구와 전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집단 행동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통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마치 사람들이 그냥 명령을 따르도록 훈련받은 것 같다고요. 리사가 웃었어요. 농담하느냐고 했어요. 아무도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응급구조사는 그냥 문제를 보고 도우기로 결정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참여하기로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건 통제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했어요. 제 데이터는 한국 사회가 모두 위계 질서와 압박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방금 본 것은 사람들이 협력하기로 선택하고 낯선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저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고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소피와 저는 한강 근처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나이든 여성분이 한국어로 미친 듯이 외치고 계셨어요. 강변공원 쪽을 가리키고 계셨어요. 기차에서 만났던 응급구조사 민준 씨가 근처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멈춰서 도와주었어요. 그는 소피와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빠르게 말해주었어요. 민준 씨가 달리기로 숨을 헐떡이면서 할머니의 작은 강아지 보리가 도망쳤는데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공원이 너무 넓고 어두워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애완동물 분실 사건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슬프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련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또 틀렸어요. 민준 씨가 한국 커뮤니티 앱에 상황을 올렸어요. 몇 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지역 전체에서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찾으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대학생 무리가 전문 드론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드론에는 카메라와 열감지기가 있었어요. 은퇴한 경찰관이 확성기를 가져와서 수색팀을 조직했어요. 다른 누군가는 강력한 손전등과 응급용품을 가져왔어요. 소피가 놀라면서 이건 마치 소규모 재난 대응 같다고 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의 그룹 채팅 앱을 통해 조정하는 것을 보면서 하지만 이건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앞서 만났던 싱가포르 사업가 리사 씨도 아침 산책을 위해 강변 공원에 있었어요. 그녀는 멈춰서 지켜봤어요. 리사 씨는 싱가포르에는 매우 효율적인 응급 서비스가 있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종류의 시민 대응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드론 조작자들이 마치 군대에서처럼 일했어요. 그들은 공원을 격자구역으로 나누었어요. 그들은 장비를 사용해서 도보로는 수색이 불가능한 지역을 스캔했어요. 한편 지상팀들은 어떤 곳도 놓치지 않도록 신중한 패턴을 따랐어요.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들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으로 실시간 지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수색이 완료된 지역을 표시하고 즉시 업데이트를 공유했어요. 그들은 제가 저널리즘 작업에서 연구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크라우드 소싱 데이터 조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생들이 저녁 하늘로 드론을 발사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장치들이 머리 위에서 조용히 윙윙거리며 카메라가 앞뒤로 스캔했어요. 그들의 휴대폰 화면에서 저는 공원의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는 라이브 비디오 피드를 볼 수 있었어요. 한 학생이 격자구역 A3이 깨끗하다고 외쳤어요. 다른 학생이 B1부터 B4까지 완료되었다고 대답했어요. 은퇴한 경찰관이 확성기로 지상팀을 조정했어요.
1팀은 놀이터 근처 동쪽으로 이동하라고 했고 2팀은 자전거 도로 옆 지역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아무도 이것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보고 도우기로 결정했을 뿐이에요.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이 자연스러운 조직화에 대해 더 관찰할 수 있었어요. 한 여성이 작은 테이블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누군가는 할머니를 위해 의자를 가져왔어요. 그녀는 걱정으로 떨고 있었거든요. 중년 남성이 접근해서 자신이 수의사라고 말했어요. 보리를 찾으면 즉시 건강을 확인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작은 가방에 기본적인 수의학 용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리사 씨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중얼거렸어요. 싱가포르에서도 사람들이 도와주지만 이렇게 즉시 조직화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마치 미리 연습한 것 같다고 했어요. 민준 씨가 들었는지 웃으며 연습한 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정의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따뜻함 공동체 의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베를린에서 봤던 데이터 차트와 그래프들이 갑자기 차갑고 불완전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종류의 사회적 결속력을 어떻게 수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낯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전역을 포기하려는 의지를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드론들이 계속해서 공원 위를 순회했어요. 할머니가 점점 더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몇 번 눈물을 닦았어요. 민준 씨가 그녀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보리가 강하고 똑똑한 강아지라고 분명히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 거라고 위로했어요. 그가 응급구조사로 일하면서 많은 구조 작업을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2시간의 수색 후 드론 중 하나가 물 근처에서 작은 형체를 발견했어요. 조작자가 흥분해서 찾았다고 외쳤어요. 격자구역 시 세분 물가 근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보리는 작은 경사로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올라올 수 없었지만 안전했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나서 구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2명의 자원봉사자가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작은 강아지를 안전한 곳으로 들어올렸어요. 수의사가 즉시 보리를 검사했어요. 건강하다고 했어요. 조금 무섭고 목이 마르지만 다친 곳은 없다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나이든 여성분이 강아지를 안으며 울었어요. 그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깊이 절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것처럼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모든 사람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들은 단지 도움이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작은 봉투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각각에는 수제 과자들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신이 만든 거라면서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받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제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낯선 사람들이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기술을 기꺼이 사용하려는 의지였어요. 리사 씨가 자원봉사자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생각에 잠겨서 말했어요. 자신은 한국이 모두 정부 효율성과 기업 위계 질서에 관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다른 거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그들을 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에 노트를 적었어요. 가로등의 따뜻한 빛이 한강에 반사되고 마지막 자원봉사자들이 저녁 속으로 사라졌어요.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다큐멘터리가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제가 베를린에서 보고 있던 데이터는 그림의 일부만을 보여준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고려해야 할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기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요.
정부 프로그램이나 기업 정책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동체에 대한 데이터요. 소피가 장비를 정리하면서 이걸 어떻게 영상으로 담을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카메라로는 정을 촬영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목격한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렌즈나 마이크로 완전히 포착할 수 없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의 즉각적인 신뢰 조직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본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바꾸려는 의지 같은 것들이요. 저는 지난 3일간의 노트를 봤어요. 기차 사건 그리고 이제 이것.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내일은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봤어요. 드론 구조 작업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술과 인간성이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졌는지였어요. 고급 드론 장비와 열감지 카메라들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소피가 침대에 앉아서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화면을 가리키면서 이 장면을 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절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실했다고 했어요. 아무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고 그냥 순수한 감정이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가 설명했던 정의라는 개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것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화적 특성일까요? 아니면 더 보편적인 인간성의 발현일까요? 제가 베를린에서 연구했던 사회통합 지수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경제적 불평등, 사회 안전망, 정치적 신뢰도 같은 지표들이요. 하지만 오늘 목격한 것은 그런 공식적인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회적 결속이었어요. 정부나 제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공동체의 힘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몇 분 후 그가 답장을 보내왔어요. 내일 저녁에 시간이 있으면 자신의 동료들과 만나보라고 했어요. 응급구조사, 소방관, 경찰관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일하면서 경험하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들을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답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한강이 야경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강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다시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특별한 영웅이거나 슈퍼맨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대학생, 은퇴한 경찰관, 수의사 주부들이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도우려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 연구 계획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 발전과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어요. 스마트 시티, 디지털 정부,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양에 더 관심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려는 의지 그리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생각하는 문화요. 소피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내일 촬영 계획에 대해 물어봤어요. 저는 민준 씨의 제안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아마 사회의 어두운 면들도 많이 봤을 테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요. 드론 구조 작업을 보기 전까지는 한국 사회를 주로 기술과 시스템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술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였어요. 가장 첨단 기술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가치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 드론들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고 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였어요.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진짜 혁신은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온다. 내일 민준 씨의 동료들을 만나면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까요? 서울에서의 5째 날까지 저는
제 원래 연구와 맞지 않는 관찰들로 노트 3권을 채웠어요. 소피와 저는 한국의 가장 큰 전통시장 중 하나인 남대문 시장에 있었어요. 우리는 소상공인 문화에 대한 영상을 수집하고 있었어요. 시장은 인삼부터 수제 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파는 상인들로 분주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온 70세 이순자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통역사를 통해 설명하셨어요. 한국 전쟁 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품앗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한 가족이 쌀은 있지만 채소가 없으면 채소는 있지만 쌀이 없는 가족과 나누어 먹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온 공동체를 만들어갔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한국어로 불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불꽃과 패닉을 보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제 이해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목격했어요. 몇 초 만에 그 지역의 모든 상인이 행동에 나섰어요. 알고 보니 오보였어요. 누군가가 음식 가판대에서 나오는 증기를 연기로 착각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대응은 놀라웠어요. 가게 주인들이 즉시 귀중한 물건들을 잠재적 위험에서 멀리 옮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제가 거기 있는 줄도 몰랐던 비상 스테이션에서 소화기를 가지러 뛰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객들을 출구 쪽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밀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70세였지만 젊은 상인들을 지시하고 나이든 고객들을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고 계셨어요. 소피가 모든 것을 촬영하면서 말했어요. 잠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뭘 해야 하는지 아느냐고 했어요. 이게 어떤 종류의 정부 훈련이냐고 물었어요. 통역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여기서 일을 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모든 상인회가 비상 절차를 연습하지만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서로를 돌보는 것이 공동체가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또 나타났어요. 서울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았어요. 실제 비상사태는 아니었지만 대응을 조정하는 것을 도왔어요. 한국에는 말이 있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한 집에 불이 나면 온 마을이 물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불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큐멘터리 팀의 정기 멤버가 된 리사 씨가 놀랐어요. 싱가포르에는 훌륭한 응급 서비스와 모든 것에 대한 매우 세세한 절차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마치 전체 도시가 훈련받은 전문가도 아닌 응급구조요원들로 가득한 것 같다고 했어요. 오보가 정리되고 정상적인 시장 활동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저를 차를 마시러 앉으라고 초대하셨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한국인들이 일과 경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개인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안다고 하셨어요. 전쟁 후의 품앗이 정신이 정말로 사라진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발전했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압박에 대한 제 데이터가 이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경쟁 문화와 함께 존재하는 상호 지원의 깊은 네트워크들이 있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순자 할머니, 저는 제 다큐멘터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널리즘 데이터 그리고 진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 마주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제 다큐멘터리 영상의 일부가 온라인에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잠에서 깼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것들만 보여주도록 편집되어 있었어요. 그 클립들은 제가 실제 문제들을 무시하면서 한국을 완벽하다고 그리는 선전물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소피가 노트북으로 미친 듯이 작업하면서 말했어요. 이건 재앙이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 클라우드 저장소를 해킹해서 편집된 버전의 인터뷰들을 유출시켰다고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저널리즘 대신 정부 선전물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정직한 데이터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평판이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사람들이 제가 한국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 돈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제 경력은 끝일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준 씨 이순자 할머니 리사 씨 그리고 심지어 한국 문화부 관계자들까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화를 내거나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 대신 유출된 영상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팔로우하고 있던 AI 정책을 연구하는 대학원생 박민지 박사가 제안했어요. 공개 포럼을 열자고 했어요. 모든 원본 영상을 보여주고 방법론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자고 했어요. 투명성이 선전 혐의에 대한 최고의 방어라고 했어요.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정부 관계자가 더욱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긍정적인 것들과 함께 한국의 문제들을 보여주는 영상도 포함시키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진짜 다큐멘터리는 양쪽 면을 모두 보여줘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한국의 권위주의와 정부 통제에 대한 제 연구에서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공개 포럼이 서울시청에서 열렸어요. 여러 언어로 통역이 제공되었어요. 시민들, 정부 관계자들, 학자들, 관광객들, 그리고 비판자들이 모두 왔어요. 저는 완전하고 편집되지 않은 제 영상을 발표하고 제 방법론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제가 이전에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 것을 인정했을 때였어요. 저는 청중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미 어떤 이야기를 할지 결정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 데이터 분석은 정확했지만 저는 제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확인해주는 데이터만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한국 사회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제 자신의 편견이 어떻게 제 저널리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대부분의 영역에서 싱가포르를 서울보다 더 발전된 것으로 보여줄 계획이었는지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실제 경험들은 더 복잡한 진실을 드러냈어요. 두 도시 모두 다른 강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진짜 이야기는 그들이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싱가포르 사업가 리사 씨가 청중석에서 일어났어요. 자신은 불공정한 비교로부터 싱가포르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이 포럼에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여기에 회사 지점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혁신이 정부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협력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민지 박사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어요. 데이터는 중립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가 수집하기로 선택하는 숫자들, 그것들을 분석하는 방식, 우리가 제공하는 맥락,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치와 가정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좋은 데이터 저널리즘은 그런 선택들에 대해 정직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포럼이 끝나면서 저는 제 다큐멘터리가 제가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도시 간의 단순한 비교 대신 선입견이 어떻게 우리를 진실에 대해 눈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이해는 우리가 틀렸을 때 기꺼이 인정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소피가 우리 장비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이게 당신이 만든 최고의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확실히 가장 정직한 것이라고 했어요. 6개월 후 세라피나의 한국 발견이 다큐멘터리 저널리즘 부문 국제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널리스트 연구자, 그리고 시민들이 고정관념이나 선전에 빠지지 않고 복잡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리사 씨의 한국 지점 사무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중 하나가 되었어요. 때로는 최고의 혁신이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접근법들을 결합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남대문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녀는 항상 전 세계에서 온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과 품앗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민준 씨는요? 그는 여전히 응급구조사이고 여전히 근무 중이든 아니든 사람들을 돕고 있고 여전히 영웅들이 평범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스프레드시트로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낯선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로 선택하는 순간들, 공동체가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이는 때,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증거에 기반해서 기꺼이 마음을 바꾸려는 때에서 발견되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나라에서든 어떤 언어로든 어떤 나이에든 가치 있는 교훈이에요.